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내로남불이란 말 다들 아시죠?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인데요. 가만 보면 저희 시어머니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당신 딸 대하는 잣대가 너무 다른 분이시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도 결국엔 시어머니라고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저를 딸 대접해 주시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상식적으로만 대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요구를 죽어라 안 들어주시니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지 뭡니까?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비혼주의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친할머니랑 고모들한테 말도 못하게 시집살이 당하는 걸 보고 자라서 일찍부터 결혼은 지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린 마음에 늘 시댁 식구들한테 시달리고 천대당하는 엄마가 가엾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하곤 했어요. 별거 아닌 사람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데는 엄마 탓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라면 이혼을 하든 시댁과 연을 끊든 그렇게는 안 살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내 행복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자식이 딸린 상태에선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걸요. 엄마는 우리 남매를 생각해서 참고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인생의 모토를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말자로 정했어요. 불행한 결혼보다는 외로운 솔로를 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고 한 남자를 만나고 난 뒤 그 생각이 사라져버렸지 뭐예요. 바로 제 남편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보고 귀엽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 하더니 제가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남들 보기엔 별것도 아닌 모습인데도 제 눈에는 남편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 입가에 양념을 묻히고 먹는 모습도 그렇고 운동화끈이 풀린 것도 모르고 모른 채 걷다가 꼬꾸라질 뻔하는 모습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런 저를 보고 직장 동료들은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리씩 했지만 제 귀에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나 어린 남자로 저희 부서 막내였어요. 20대 후반임에도 곁에 가면 비누 냄새가 폴폴 날 것처럼 청년미를 고스란히 간직한 남자였죠. 저보다 3살 어린 제 남동생과는 고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외모며 행동은 하늘 땅만큼 차이가 났어요. 말은 또 어찌나 예쁘게 하는지 실수를 밥 먹듯이 하는데도 혼내기 싫을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서에선 원성이 자자했어요. 특히 저랑 입사 동기이자 제게 고백했다 차였던 오대리는 아예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죠. 김대리, 내가 보기엔 최성준 씨가 문제가 아니라 직속 사수인 김대리가 문제인 것 같아. 김대리가 최성준 씨 엄마야? 왜 그렇게 부하 직원을 싸고더라? 노처녀 눈에 파릇파릇한 총각사원이 근사한 먹잇감으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선 월급 주기도 아까운 병아리에 불과하다고. 부하 직원이 한 사람 목 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 왜 이렇게 휘둘려? 제발 일 좀 똑바로 하자. 그 말에 불끈했지만 딱히 틀린 말도 아니어서 할 말은 목구멍으로 삼켰어요. 사실 제 남편이 너무 일을 못했거든요.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그 힘든 입사시험에 통과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어요. 기획서 작성은 둘째치고 엑셀도 제대로 못 따라서 사수인 제가 숫자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니 말 다 했죠. 그런데 또 노력은 그렇게 해요. 자기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더라고요. 제가 사실 사무실에서 마녀라고 불릴 정도로 부하 직원들한테 엄격한 편이거든요. 대신 저한테 일을 배운 사원들은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말은 안 듣고 살 정도로 일 하나는 제대로 가르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신입들은 거의 저한테 보내곤 하는데 이놈의 사랑이
마녀의 명성에 금이 가게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 후에 개인 면담을 하기로 했어요. 다들 퇴근하고 난 시간에 남편과 단둘이 회의실에 앉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으려고요. 그런데 얘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말끝마다 엄마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저희 엄마가 완전 사내 대장부 같은 분이거든요.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특히 재테크에 귀재예요. 우리 집 재산은 엄마가 다 만든 거나 다름없어요. 아빠도 월급채로 엄마한테 넘기고 엄마한테 용돈 타서 쓰시는데요.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남편은 마마보이였어요. 남편의 말이 따르면 시종일관 우리 엄마가 최고였거든요. 면담을 끝낸 뒤 한숨이 나더라고요. 연하남을 딱히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아니었지만 썸을 타든 연애를 하든 마마보이는 절대 사설이니까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일이나 제대로 가르쳐서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게 만들자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부터 업무 지시 방법을 바꿨어요. 전에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부탁하는 어조로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후엔 정확히 뭐를 해야 하는지 지정해서 명령조로 업무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과는 다르게 일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완성도도 확실히 높아졌지 뭐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 명령에 따라 살던 남자라 자율성보다는 강압적인 지시가 잘 맞았던 거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진 모습에 사무실 사람들은 다들 놀라더라고요. 당연히 마녀라는 제 명성도 되찾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사심 가득한 사수에서 일 잘 시키는 사수로 돌아온 저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30 넘은 노처녀에게 중요한 건 고독사하지 않고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강인한 체력과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재력뿐이라는 일념을 가지고 저축도 열심히 했고 퇴근 후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조금씩 업무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병아리란 소리는 듣지 않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이라서 필라테스를 마치고 집에 막 돌아왔는데 작은 고모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작은 고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이유는 딱 2가지예요. 김치가 떨어졌거나 돈이 떨어졌거나. 이번엔 전자더라고요. 고모가 식탁에 앉아 자기 시어머니 욕을 하고 있는 사이 저희 엄마는 김치 냉장고에서 연신 김치통을 꺼내들며 고모가 가져온 통에 김치를 옮기고 있었어요. 언니, 난 언니가 해준 김장김치가 제일 맛있더라. 올해는 좀 넉넉히 해서 한 2통 더 줘. 매번 찔끔찔끔 주니까 가을도 되기 전에 다 먹고 또 얻으러 오게 되잖아. 안양에서 여기까지 김치 얻으러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기름값은 또 어떻고. 아참, 주는 김에 꼬들빼기 남았으면 그것도 한 통만 줘. 우리 신우가 며칠 전부터 꼬들빼기 타령을 하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겠어? 나보고 담아달라는 거지. 하여간에 인간들이 염치라는 게 없어. 언니도 알지? 우리 시어머니 철 바뀔 때마다 전화해서 아들 집에 가고 싶어도 입고 갈 옷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 그럼 평소엔 벗고 살았어? 왜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냐고. 자기들은 나한테 양말 한 짝 사주는 법이 없으면서 해달라는 건 끝도 없다니까.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는 동안 100원짜리 동전 하나 안 내고 철마다 김장김치를 퍼가는 주제에 누가 누구 욕을 합니까? 그뿐인가요? 결혼할 때도 혼수비용 모자란다고 저희 엄마 개탄돈까지 빌려가 놓곤 아직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염치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래 놓곤 어디서 자기 시댁 식구들 욕을 합니까? 한참 떠들던 고모는 쓴웃음을 짓고 있는 저를 보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대뜸 그러는 거예요. 경은이 넌 결혼 안 하니? 네가 인물이 딸리니 학벌이 딸리니? 왜 그렇게 시집을 못 가는 거야? 알겠다. 너 남자들 앞에서 성질 부리고 그러지? 네가 우리 오빠를 닮아서 인물은 반반한데 성격은 외탁해서 그런가? 영 그렇잖아. 성질 좀 죽이고 살아. 안 그럼 너 노처녀로 늙어 죽는다. 웃기고 자빠졌네.
거지 같은 자기 성격은 생각 않고 어디서 내 성격 탓이래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한 방 먹여줬어요. 고모, 나 어릴 때부터 고모 닮았다는 말 들었던 거 몰라? 내 성격 외탁 아니야. 고모 판박이지. 그래서 난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라고. 난 고모처럼 공짜 김치 얻어먹을 올케도 없고 혼수 비용 빌려줄 오빠도 없으니 어쩌겠어. 내 힘으로 뼈 빠지게 벌어서 능력 있는 노처녀로 살아야지. 구질구질하게 남한테 빌부터 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아? 그러자 작은 고모는 먹고 있던 과자를 식탁 위에 탁 던지더니 버럭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언니, 내 김치통 돌려줘. 나 김치 안 가져갈래. 더럽고 치사해서 나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김치 안 얻어먹을 거야. 야,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나이도 어린 기집애가 어디서 고모한테 그따위를 떠들어? 언니는 일도 안 하고 우리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서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뭐 했어? 진짜 우리 오빠만 불쌍하지? 고모는 타깃을 저희 엄마로 옮겨 싹바가지 폭격을 시작했어요. 평소대로라면 그저 꾹 참고 넘기던 엄마였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평소 자신보다 나이 어린 시누이들한테도 꼬박꼬박 존대를 하던 엄마가 고모 이름을 부르며 한 소리 하셨거든요. 찬주야, 주둥이 뚫렸다고 함부로 짓거리면 안 되지. 내가 다른 건 다 참는데 니들이 내 새끼들 가지고 떠드는 건 못 참아. 이날 이때까지 너랑 네 언니랑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니? 그렇게 김치며 고춧가루며 심지어 쌀까지 퍼다 처먹으면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 있었니? 그래놓고 누구 보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래. 그럼 니네 부모님은 니들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니네 자매가 이따위로 살고 있니? 머리가 달려있으면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해. 그래야 니네 부모 얼굴에 먹칠은 안 하지. 그리고 앞으로는 김치 얻으러 우리 집에 오지 마. 돈 빌려달라고도 오지 마. 너처럼 고마움 모르는 배은망덕한 애한테 줄 김치는 없으니까. 자, 김치통 가져가. 씻는 건 니네 집에 가서 씻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엄마는 담았던 김치를 싹 쏟아내고는 양념으로 범벅이 된 빈 김치통을 작은 고모한테 내밀었어요. 싸늘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저희 엄마 모습에 작은 고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죠. 그리곤 찍소리도 못하고 김치통을 받아 들곤 돌아갔어요. 그날 밤 고모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은 아빠가 엄마한테 큰 소리를 냈어요. 당신 말이야, 제정신이야? 찬주가 울면서 전화했더라. 당신이 우리 부모님까지 거론하면서 면전에 대고 욕을 했다며? 이 여자가 미친 거야, 뭐야? 그러자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미쳤다. 30년 넘게 사람 빡치게 만드는 니네 식구들 때문에 난 미쳤어. 됐냐? 지 동생 우는 건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지 와이프 속 썩어 문드러지는 건 신경도 안 쓰는 너 같은 인간 만나서 내가 이 나이에 미쳐버렸어. 내가 아주 니네 김씨 집안 인간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진저리를 쳐.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내가 해주는 밥 얻어먹고 살고 싶으면 나한테 함부로 짓거리지 마. 안 그러면 머리에 꽃 달고 확 물어버리는 수가 있어. 평생 참고만 살던 엄마는 그날 이후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 옷은 비싸도 브랜드 제품으로 사입히면서 당신은 싸구려 시장 옷을 사입던 엄마가 수십만 원짜리 옷과 신발을 턱턱 사서 쓰게 되었거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질질 끌려 살던 당신 인생이 너무 아깝고 가엾다면서 이제는 당신 인생을 살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언제까지고 순정적일 줄만 알았던 아내가 한순간에 헐크처럼 변해버리자 오히려 아빠는 순한 양이 되고 말았어요.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황혼 이혼까지 당할까봐 지레 겁을 먹고 꼬랑지를 내린 거였죠. 엄마 변화에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제 안에 울림이 생긴 거였죠. 이래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고 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평소 가부장적이고 자기 부모 형제밖에 모르던 아빠가 엄마한테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생전 사오지 않던 장미 꽃다발까지 사다 안기는 걸 보니 어쩌면 나도 마마보이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레 포기했던 남편한테 제대로 대시해 봐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남편이 먼저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날은 저희 팀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맞춰서 회식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평소 주량이 센 편이었던 저였지만 한동안 지속된 야근 탓에 그날따라 술이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평소 제 주량만 생각하고 부장님, 과장님 할 거 없이 다들 저한테 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흑기사를 하겠다며 그 술을 다 받아먹지 뭐예요. 당연히 저희 팀 사람들이 다들 황당한 표정을 지었죠. 왠지 아세요? 제 남편은 맥주 500cc 앞에서도 고사를 지낼 정도로 술에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희 팀 최고 주당인 저를 대신해 술을 마시겠다고 하니 어이없는 게 당연하죠. 기왕 흑기사를 하기로 했으면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날 회식이 끝날 무렵 남편은 거의 저승문턱까지 갔다 와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음날 술병이 나서 회사에 결근을 하게 되었죠. 아니, 지 몸도 못 가는 사람이 무슨 흑기사를 한다고 그 난리를 피워. 이 친구 혹시 병가 쓰려고 일부러 수 쓴 거 아니야? 과장님도 참 최성주 씨가 그런 잔머리나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대리는 우리 부서 최고 주당인데 술도 못하는 사람이 김대리 흑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김대리, 말해봐. 둘이 뭐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있을 건덕지도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남편의 행동이 의아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몸은 괜찮냐는 인사치레를 하고는 단도직입적으로 회식 자리에서 왜 내 흑기사를 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날 김 대리님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요. 아픈 사람한테 술을 먹일 순 없잖아요. 사실 저는 당장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아픈 티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쓰러진 후에야 너 아팠어? 이런 소리를 듣곤 했죠. 그런데 제 몸 상태를 눈치채고 있었다니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김 대리님이 주당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남들 앞에서 술 취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강한 척 하는 것 같거든요. 적어도 제 앞에서만큼은 강한 척, 안 아픈 척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남자 직원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강한 척하고 살았거든요.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밥 먹듯이 야근을 할 때도 그랬어요. 강해야 정글 같은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이래서 여자는 안 돼 라는 말이 나올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울컥했어요. 그날 전화통화를 한 이후 사무실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제게 있어 남편이 풋풋한 연하남이 아닌 믿음이 가고 기대고 싶은 남자로 인식되어 버린 탓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정식으로 제게 대시를 했어요. 저야 뭐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 덥석 남편의 손을 잡아버렸고요. 그렇게 시작된 사내 연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도권이 제게로 넘어왔어요. 저는 리드가 익숙한 성향이었고 남편은 리드보다는 보조를 맞춰가며 뒤를 따르는 타입이었던지라 자연스레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연하 남친이라 부하 직원을 내 구매에 맞게 조련시켜가며 연애를 하게 된 저는 사귄 지 1년이 지날 무렵 결혼을 결심하게 됐고 그해 가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는 딱히 사내 연애를 금지하지 않아서 연애하는 동안도 그렇고 청첩장을 돌릴 때도 눈치 볼 일은 없었어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혹시 오늘 야근하니? 그런 거 아니면 성준이랑 집에 좀 들러라. 다름이 아니고 니들 전세 대신 자가로 집을 사줄까 해서 말이야. 자세한 건 와서 얘기하자.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사주시겠다는 시어머니 말씀은 마치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에 퇴근을 하자마자 남편 손을 잡고 잽싸게 시댁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돈을 좀 잘 굴리잖니? 그래서 말이다. 결혼하면 니들 월급은 내가 관리할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저희 월급을요? 어머니, 그건 좀... 저희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30 넘은 성인들인데 월급을 어머님께 맡기시라는 건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집 사주는 건 없던 걸로 하자. 너는 날 못 믿어서 월급도 못 맡긴다는데 난 뭘 믿고 니들한테 집까지 사주겠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난 네 남편 될 사람 엄마인데 설마 엄마가 자식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하겠니? 니들 월급이 탐나서 내가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재주 부려서 니들 돈 불려주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너무한 거니? 싫으면 말아라. 나도 돈 굽고 신경 안 써도 되니 좋지 뭐. 제 말이 서운하셨는지 어머님은 저랑 눈도 안 마주치시고 찬바람이 쌩쌩 불도록 냉랭해지셨어요. 그러자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전전긍긍하던 남편이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 그러는 거예요. 김대리님, 아니 자기야, 그냥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돼? 자기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재테크 잘하는 거. 게다가 집도 사주신다는데 그깟 월급 좀 못 맡겨? 우리 필요한 용돈이랑 생활비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남는 돈은 잘 굴려서 목돈 만들어 주실 건데 뭐가 문제야? 우리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실리를 따져보자. 그래도 영 안 되겠어? 사실 집도 사주고 돈도 잘 굴려서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선 나쁠 게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걸 해주는 대상이 시어머니라는 것만 빼면 말이죠. 자기야, 우리 엄마가 아니라 금융자산관리사가 돈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하자. 남들은 돈 내고 돈 관리를 맡기는데 우리는 집까지 받고 돈 불리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 남편 말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실리만을 생각하자 시어머니 제안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더없이 좋은 제안이었죠.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 어머님께 사과부터 했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 월급 어머님께 맡길게요. 이제야 네가 좀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나. 시어머니한테 월급 맡긴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 건 나도 안다. 하지만 난 다른 집 시어머니들이랑은 달라. 너도 겪어보면 알게 될 거다. 암튼 내가 10년 안에 니들 건물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기대들 해. 건물주라는 말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 구름 속처럼 그렇게 가볍고 포근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지옥불에 발을 담그게 될 거라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죠. 어머님이 사주신 25평 아파트는 신축은 아니었지만 전철역이랑도 가깝고 근처에 대형 마트도 들어와 있어서 살기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단지 내에 유치원도 있어서 출산 후엔 어린이집 찾느라 발품을 팔 걱정도 없었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도 2년이 넘도록 임신 소식이 없어서 어린이집을 사용할 일은 없었어요. 지난 2년 동안 저희 부부는 생활비와 약간의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어머니께 맡겼어요. 어버이날이나 생신처럼 저희가 선물이나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경우엔 월급과 별도로 나오는 수당과 보너스에서 충당을 했고요. 이제 겨우 30대 초중반인데 집이며 차, 비상금까지 두둑하게 가진 우리 부부는 세상 부러울 게 없을 정도였죠. 이런 상태로 10년만 버티면 어머님 말씀대로 건물도 하나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야근을 해도 힘든 줄 몰랐어요. 자기야, 우리 정년 때까지 회사에 남을 생각 말고 건물 하나 사면 동반 퇴사하는 거 어때? 40대 초반쯤부터 파이어족으로 사는 거지. 아참, 자기야, 내가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우리 재산세 같은 건 안 내? 이 아파트 자기 명의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집 있으면 세금도 내고 할 텐데 통지서가 안 오네? 혹시 자기 휴대폰으로 국세청에서 온 문자 없어? 글쎄, 그런 거 없던데. 에이, 세금 문제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 그런가?
근데 우리 어머님 대단하시긴 한가 보다. 난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 회사에서 자동으로 떼어가는 세금 말고는 아는 게 없거든. 그런데 그 연세의 세금이며 재테크에 대해 기가 막히게 아시니 말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 알았어요. 남들은 집을 사면서 내야 될 세금도 늘었다고 앓는 소리를 하던데 우리 집엔 고지서 한 장 안 날아오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게 다 능력 있는 시어머니 덕분이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아온 거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저나 제 남편 이름이 아닌 아버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주택담보대출? 여기 찍힌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이잖아. 아니, 어떻게 우리 동의 없이 아버님이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다는 거야? 영문을 모르겠어서 남편한테 물었더니 남편이 벙찐 표정으로 눈알만 굴리고 있더라고요. 글쎄, 나야 잘 모르지. 일단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얘기해줄게. 남편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막아서며 말했죠. 그럴 거 없어. 여기서 해. 말을 전하고 말고 할 거 있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 둘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나 있는 앞에서 어머님께 전화해. 그러자 남편은 숨어서 담배 피우다 학주한테 걸린 고딩처럼 제 눈치를 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그리곤 더는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죠. 제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들은 시어머니는 별거 아니라는 듯 그러는 거예요. 아들, 엄마 못 믿어? 근무 시간에 그 정도 일로 전화까지 다 하고? 엄마가 깜빡하고 은행에 대출이자 보내는 걸 잊은 것 뿐이야. 엄마가 바로 은행 가서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 네 와이프한텐 비밀로 해라. 그 아파트 네 아빠 명의로 산 거 알면 월급 안 맡긴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네 이름으로 하나 네 아빠 이름으로 하나 어차피 내 아들 손에 들어갈 거지만 피부치도 아닌 네 처야 그렇게 생각하겠니? 엄마, 그게 말이야.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다급하게 시어머니 말을 끊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얼른 끼어들었죠. 어머님, 저예요. 지금 이 통화 스피커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자 순간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는 순식간에 목소리 톤을 싹 바꾸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경훈이 너도 옆에 있었구나. 안 그래도 집 문제로 너랑 통화를 한다 하고선 바빠서 깜빡했지 뭐니? 그래, 일단은 근무 시간이니까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얼굴 보고 하자. 그래, 그럼 일들 해라. 어머님은 다급하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사색이 돼서는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아파트가 왜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어? 아니, 그보다 당신은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나한테 말 안 했던 거야? 내가 알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던 거야? 말해봐. 그게 아니라 엄마가 미치겠네.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가 그러더라고. 요즘엔 결혼식하고 1, 2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집을 내 명의로 하면 갈라설 때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이야. 재산 분할도 해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나한테 돈 뺏길까봐 아버님 명의로 했다는 거구나. 진짜. 자기야, 자기는 내 남편으로 나랑 사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 아바타로 나랑 사는 거야? 할지 말지도 모르는 이혼 때문에 배우자인 나까지 속이고 사는 게 말이 돼? 그래,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혼을 한다 쳐. 설마 내가 내 돈 한 푼 안 들어간 집을 달라고 하겠어? 당신 눈에도 내가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으로 보여? 난 솔직히 아파트 명의가 당신 앞으로 돼 있든 아버님 앞으로 돼 있든 상관은 없어.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이 날 속였다는 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난다고. 지금 기분 같아선 당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하도. 저는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남편 말을 뚝 잘랐어요. 그놈의 엄마. 당신 몇 살인데 아직도 엄마 타령이야. 당신이 유치원생이야? 초등학생이야? 30이 넘어서 결혼까지 한 남자가 어떻게 매번 엄마 타령을 하냐고. 당신은 스스로 생각도 못해? 엄마 말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냐고. 난 당신 엄마랑 결혼한 게 아니라 최성준,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머님 아바타처럼 굴 거라면 차라리 이쯤에서 끝내자. 그러자 남편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부여잡곤 이혼은 안 된다며 앞으로는 자기가 달라지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우리 부부는 시댁에 찾아갔어요. 솔직히 아파트 명의 문제는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하려면 경제권부터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죽어도 경제권은 못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요, 솔직히 저희 사는 아파트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속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경제권 돌려받고 싶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급부터는 저희가 관리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 월급으로 투자하신 건 당장 빼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투자 내역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예, 넌 집까지 받아놓고 네 좋을 대로 경제권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니? 결혼 전에 나랑 한 약속이랑 다르잖아. 애초에 약속을 어기신 건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어떻게 경제권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에 강하게 밀고 나갔어요. 남편은 옆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제 남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엄마가 며느리 앞에서 이런 꼴까지 당해야겠니? 이날이 때까지 엄마가 너한테 해가 되는 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아니잖아. 여자 하나 때문에 엄마랑 우리 아들 사이가 이렇게 갈라지면 엄만 속상해서 못 살아. 아들, 엄마 말 듣고 있는 거니? 그 순간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이혼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나 어린애 아니야. 가정과제 이룬 성인이라고. 그동안은 엄마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의 아버지를 살고 싶어. 그러니까 더는 엄마 아바타로 살지는 않을 거야. 이 사람 말대로 우리 경제권 돌려줘.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믿었던 아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는지 어머님은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다 가져가라.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니들 월급을 관리하겠니? 다만 지금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니들이랑 얘기할 기분이 아니니까 조만간 연락하마. 그때까지 나 좀 내버려 둬다오. 어머님은 그렇게 자리에 누우셨고 저희 부부는 시댁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게 남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비록 남편한테 실망을 하기는 했지만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대신 기왕 마음 먹은 거 이번 기회에 남편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엄마한테 휘둘러 살던 사람이 혼자 애무로 서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제 말에 남편도 동의해 주어서 우리 부부는 본격적으로 상담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 혼자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상담을 시작해보니 저도 함께 받는 게 좋겠더라고요. 저 또한 성격이 강한 편이라 혹시라도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 남편을 휘두르게 될지 모를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월급도 우리 부부가 관리를 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남편도 조금씩 자존감도 높아지고 독립심도 전보다 많이 강해졌어요.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한 상태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시댁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졌던 모양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시누이 문제로 말이죠. 하루는 시누이 약혼자가 술에 취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시누이가 전화도 받지 않고 저희 시댁에 찾아가도 문도 열어두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 싸움의 발단은 신혼집이었어요. 형님, 우리 집에서 5억짜리 전세 아파트 해주는 거면 저희 부모님도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은이랑 장모님은
자가도 아니고 전셋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결혼을 무르자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결혼은 뭐 남자 혼자 하나요? 형님네서는 단돈 1원도 안 보태주면서 뭐 그렇게 바라는 건 많은 건지. 형님네도 아파트 대출금 형수님 월급으로 내고 있다면서요. 근데 왜 나한테는 우리 부모 돈으로 해오라고 그러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 대출금을 내 월급에서 내다뇨? 몰랐어요? 성훈이가 그러던데요. 이 아파트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사긴 했지만 은행 대출금은 올케 월급에서 내고 있다고. 형님네 부부 월급을 장모님이 관리한다면서요. 근데요, 우리 장모님이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자기 아들 월급은 따박따박 적금 들어놓고 며느리 월급으론 은행 대출금 갚는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 때 자기 아들이 손해를 덜 본다나 뭐래나. 그런데 뭐 형님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도 성훈이 혼수 비용으로 쓸 생각을 하는 거 보니 아들을 위하는 것도 아닌가 봐요. 하여간에 우리 장모님은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매번 남의 돈으로 생색만 낸다니까. 우리 성은이가 돈 욕심이 많은 건 다 장모님 닮아서 그런 거라고요. 술에 취해 껄라가 된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소 시어머니 행동을 떠올려 볼 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 월급을 어떻게 굴려왔는지 내역을 알려달라고 말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처음엔 충격이 커서 시간을 달라더니 이후엔 딸 결혼 때문에 정신없으니 나중에 말하자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할 상황이 아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부부 돈을 다 써버려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우 같은 어머님한테 우리 부부는 재주 부리고 돈 벌어다 주는 곰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곰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참에 제대로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우리 부부는 퇴근길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주방에서 치맥을 하며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뭐가 그리 신나는지 깔깔거리며 웃고 떠드는 통에 우리 부부가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거 있죠. 엄마, 오빠네 돈 어떻게 할 거야? 올케 돈으로는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다 썼고 오빠 월급은 내 결혼자금으로 쓸 거라며. 올케 성격에 그냥 넘어가진 않을 텐데 말이야. 아, 그러니까 윤서방이 자가로 아파트 하나 해오면 쉽게 풀릴 일인데 전세가 뭐야 전세가. 엄마, 설마 우리 신혼집 팔아서 오빠네 돈 해주려고 그런 거였어?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얘는 집을 왜 팔아? 막말로 신혼집 팔면 니네 시부모가 가만히 있겠니? 담보대출 받아서 일단 네 오빠네 돈 빼주고 나머지는 네 오빠 구슬려서 월급 가져오게 하려고 한 거지. 그러게 하필이면 나이도 많고 드센 여자를 골라서 네 고생을 시켜. 아, 누굴 닮아서 여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원. 엄마도 참 누굴 닮았겠어? 아빠 닮아 그런 거지. 아빠도 엄마처럼 드센 여자 만나서 평생 기도 못 펴고 살잖아. 아, 근데 오빠네 아파트는 어떻게 산 거야? 아파트는 은행 대출도 얼마 안 되잖아. 그야 뭐 그동안 네 오빠 알바비랑 월급 모아둔 거랑 네 올케가 시집 올 때 예단비로 1억 5천 해왔잖니. 거기다 대출 끼고 산 거지 뭐. 이야, 그러니까 엄마 돈은 한 푼도 안 넣고 오빠네 부부한테 집 해줬다고 생색만 냈던 거야? 우리 엄마 능력자네. 나도 엄마한테 잘 배워둬야겠다. 나중에 자식 낳으면 엄마처럼 해먹어야지. 기가 막혀서 이건 무슨 사기꾼 작당 모의도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모녀가 할 때만가요? 이런 엄마 밑에서 살아온 제 남편이 불쌍한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자기 엄마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었던지라 남편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죠.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서는 주먹을 부르르 떨고 있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닭발을 버리려고 식탁에서 일어나던 시누이가 저희 부부를 보고는 귀신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른 거예요. 오빠, 어떻게 문소리도 안 내고 들어왔어? 아가씨, 우리가 문소리를 안 낸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하느라 소리를 못 들은 거겠죠. 그렇게 재미난 얘기라면 저희도 좀 부르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샀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요. 뭐 차라리 잘 됐어요. 길게 대할 거 없이 우리 부부가 할 말만 하고 가면 되겠네요. 안 그래도 아파트 내주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우리 돈으로 산 거라니까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은행 대출금도 제 월급에서 내셨다고 하니 하루 시간 내서 명의이자만 하면 되겠어요. 물론 세금 문제는 어머님이 감당하셔야겠지만요. 그리고 이 월급으로 들어놓은 적금은 당장 돌려주세요. 그러자 신우이가 난리를 치더라고요. 언니, 그건 안 되죠. 그 돈 주면 내 혼수 비용은 어쩌라고요? 일단 오빠랑 언니도 우리 엄마 덕에 아파트 사서 덕본 건 사실이잖아요. 지난 2년 동안 아파트가 엄청 올라서 지금은 그 돈으로 절대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오빠 적금은 포기하세요. 그 엄마의 그 딸 아니랄까봐 아주 남의 돈 가지고 지멋대로 계산 때리는 데는 도가 텄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직장에서 달래 마녀 소리를 듣고 사는 줄 아세요?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죠. 그런데 제가 실력 발휘를 할 새도 없이 손둥이 같은 내 남편이 먼저 치고 나오더라고요. 이기집애야, 네가 뭔데 내 돈으로 혼수를 하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놓은 적 있어? 건방지게 누구한테 돈을 내놓으라 말아야. 그리고 아파트가 모른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괜히 거지 새끼처럼 남의 거에 침 흘리지 말고 네 손으로 벌어서 시집갈 생각이나 해. 눈에 힘을 빡 주고 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순둥이 최성준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변화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너 왜 이러니?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던 내가 동생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착한 우리 아들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살더니 2년 만에 어쩜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원. 이래서 집에 여자를 들일 땐 조심 또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머리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에 이게 무슨 꼴이라니? 나이가 적으면 어려서 뭘 모른다 치지. 이건 우리 아들보다 4살이나 많은 게 속은 밴댕이 속보다 좁으니 이런 걸 어디다 써먹어. 그러자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건지 정말 모르겠어?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남편이고 자식이고 엄마 손바닥 안에 놓고 멋대로 굴린 탓에 이 사단이 난 거라고. 길게 얘기할 거 없어. 난 더 이상 엄마가 휘두르는 대로 살 생각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하며 살게 할 생각도 없으니까. 아파트 명의는 아빠랑 상의해서 이전할 테니까 내 월급 모은 건 내일까지 계좌이체 해줘. 혹시라도 금액이 틀리거나 이번에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을 한다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거야. 그랬다가 나랑 법정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동안 어머님과 시누이는 저희 집은 물론 회사까지 찾아와 대화를 풀자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남편은 끝내 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동안 자신이 관리했던 우리 부부 월급을 저희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된 세금은 시댁에서 감당하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과 연을 끊고 살게 된 데다 딸은 파혼녀를 만들고 말았어요. 어머님의 독단과 독선이 자신을 비롯해 자식들까지 불행하게 만든 셈이었죠. 어머니의 아바타에서 온전한 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 남편은 요즘 들어 고집도 세지고 전처럼 고분고분한 맛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지금의 모습도 멋져 보이니 큰일입니다. 비혼주의자였던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남편과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